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출 지문인데, 기출 지문에서 제가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효인 경우, 부첩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법률행위 내용, 즉 계약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첨부돼서 무효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유념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가 부적관계 청산한 대가. 근데 부적관계 청산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용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돈을 주지 않고서도 당연히 청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돈이 결부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송의 증화의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포인트는 넘는이에요. 이거는 위중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위중의 위험성이 없으면 통상 여비면 그냥 하루 여비 정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통상의 용인의 수준을 넘는 거예요. 만약에 통상의 용인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는 건 사회질서에 반하다? 아니죠. 통상의 용인되는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의 경우는 유효합니다. 사회질서에 반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다?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대가. 공무원 직무에 청탁 대가.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한 걸 봐야겠죠. 직관적으로. 형사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요? 형사사건. 사건에는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그 다음에 형사사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비교할 게 뭐예요?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잘 기억하십시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활용하는 조항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 자체는 나오면 사회질서에 반한 게 아니고 뭐다? 과도하게 중한 경우에만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허위준술, 허위준술하고 대가를 한다. 당연히 허위준술 대가를 제공받는다.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부척관계. 앞에서 배웠네요. 부척관계 나오면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다. 감이 와야 돼요.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 또한 무효가 되는데 하나 더 기억할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오랜 첫 시간에 했죠.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대. 예외적으로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고 조건에는 뭐가 있죠?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은 계약은 성립해야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언제? 향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일단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렸습니까? 부관은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했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이 조건을 포함한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다? 조건이 불법인 경우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조건도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증여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죠. 이 조건 또한 이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증여계약은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숙소하는데 이 안에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항목이. 요것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관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관, 조건표에 가면 불법 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제 불법 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법이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적 관계 종료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다. 이런 표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불법 접근하는 증여계약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줄 안다. 법적 관계 종료하게 되면 결국은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뭐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자, 도박 채무 변제. 토지 양도 계약.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 이게 동기불법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뭐다? 무효다. 도박 나오면 보호되면 안 되겠죠. 자,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정하여. 딱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정하다. 보험이라는 문제, 우연한 문제예요. 우연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보험 사고 가정했다는 얘기는 만든다는 거죠. 사기죠. 보험 사기는 보호돼야 한다? 보호되면 안 되겠죠. 문장 자체에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처음부터 보험사 가장, 보험 사기다. 보험 사기 때는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다.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가 가장, 이거 보험 사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는 보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가장했다.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정해요. 우연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보험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 보험자가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보험 사기의 계약은 무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부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미 문장 자체에서 답을 주잖아요. 부정취득은 보험 사기다.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로 무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무효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또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지는 이중매매. 포인트는 배임 행위에,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임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이 얘기가 들어가면 뭐다? 무효다. 적극 가담과 구별된 개념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인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 가담은 뭐냐면 더 플러스 알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뭔가 능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액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표현들이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적극 가담과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은 취급을 달리한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이 사람 저거 계약해서 팔기로 했는데 또 나한테 파네? 그거 알고 있는 것만은 안 되고, 적극 가담은 이미 이중매매잖아요. 저 사람은 팔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렇게 뭔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예요. 강조를 했습니다. 적극 가담이 들어가야만이 무효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계약. 여기만 차이는데 포인트는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해서 계약을 했다. 그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약정은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죠. 어떤 일에서 이혼하면 안 돼? 그건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게 좀 이해 차원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자체는 유효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무효다.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혼의 자율권 완전 박탈하는 것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약방의 감초처럼. 왜냐면 특히 이거는 직관을 봤을 때는 법률의 지식이 많이 없으면 왠지 무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행위. 그리고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료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 경우는 무효다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거는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해 차원에서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103조 위반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예요. 그런데 이 103조 위반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거죠. 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효력이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무효다 생각 안 해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게 일단은 성립됐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 때문에 각자가 해야 할 급부를 이행하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급부를 이해한 건 뭐예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효예요. 무효면 원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급부를 이해한 게 있으면 서로 돌려받아야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는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이행하여 이익을 수령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부당이득의 형태는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 있는데 대부분은 급부 부당이득이 이제 수험생 입장이 중요한데 급부 부당이득은 뭐냐면 계약을 전제라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한 것을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효다. 계약이 유효한 것을 보고 했는데 취소를 해서 효력이 없어졌다. 그럼 서로 주게 있으면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는 그 권리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률상 없이 나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효력이 없어. 무효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돌려줘.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돌려받아야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03조의 위반에 의해서 준 게 있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103조 위반한 계약에 따라서 이행한 급부가 있으면 그게 무효를 하더라도 서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는 돌려달라는 얘기는 반환을 내가 준 거 돌려줘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746조의 불법 원인이고 103조 위반의 특징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근데 이 경우는 뭐가 있냐면 강제집행과 양도소득세 회피. 자, 강제집행이면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거고 채권을 회수라는 게 이제 주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 소유 재산이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 그 재산을 빼돌리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목적에 대해서 제3자한테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재산을 돌려놔야겠죠. 채무자 앞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3조 위반이라면 이게 적용이 돼요. 이게 적용된 얘기는 비록 잘못된 거지만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의 해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소득세 누가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 체납자 이름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숨겨놓은 거를 다시 갖다 놔는데 이게 걸려버리면 채무자 앞으로 갖다 놓지 못해요. 남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의 것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설명은 잊어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임대행위를 하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만이 대장에 기초해서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형사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 자, 적정한 수준인데 뭐가죠? 우연히 일회성으로. 이미 봤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행위 못해요. 근데 그건 직업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면 사회질서에 반하냐? 그게 이제 또 쟁점인 거죠. 쟁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의 강행규정 위반을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이 아니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사회질서에 반한 것은 아닐까? 이 경우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게 34에 35에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다가 최근에 2회 연속 지문으로 뜨고 있습니다. 소극적 은닉은 사회질서의 위반이 아니다. 이 포인트는 소극적 은닉이에요. 산모가 우연한 사고, 포인트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라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태아할 때 많이 보험을 넣어요.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산모가 지금 보험수익자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까 법정 대리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수익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관계 끝나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권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자주 보면서 익히셔야 합니다. 근데 주로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34에 35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이 무효는 뭐다? 유동적 무효다 하게 된다. 유동적 무효하게 되면 딱 세 가지만 뜨면 돼요. 세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동적 무효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으면 이거는 확정적인 무효다. 그러면 떠오를 게 뭐냐면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에요. 그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130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요. 형사사건에 24년 1월 3일 날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약정했다. 뭐다? 무효다. 사회질서에 반해서. 그러다가 25년 2월 18일 날 다시 당사자 이걸 추인했다. 알면서도 추인은 결국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에요. 역시 103조 위반이잖아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자체가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다는 시대상 트렌드에 받쳐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뭔가 변하지 않아.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여전히 무효인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법률 위배된 강행규정 위배된 법률행위 효력에 할 때 설명했던 건 똑같은 포맷이죠. 자, 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언제 판단?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질서에 반할 무효다, 어떤 효력은 무효다, 뭐뭐는 언제를 기준한다, 하자. 담보책임이 이제 하자가 언제냐 중요한데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률행위가 행위시예요. 그때를 기준하고 그 위에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시입니다. 그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결국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 아니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데 누구나 이 얘기예요.
항상 계약이죠. 계약에는 당사자가 존재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항상 대립된 당사자가 있는 데고, 이 계약 위에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일단 계약의 당사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3자라도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이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절대적 무효. 항상 계약을 떠올리고 이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이 당사자 밖에 있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이 갑의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의 상속인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시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의 당사자로 봐요. 상속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다. 그건 기억해 두십시오.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위의 사람이 제3자인데 단 상속인은 계약의 당사자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는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무효를, 그 무효와 사회질서에 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선의 제3자는 보호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세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법정을 보면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 선의 제3자 보호하는 경우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 그 3자 중에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거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 그 얘기는 법조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 끝나면 이중매매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때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뭔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걸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딱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인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냐해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죠. 여전히 추인하는 새로운 똑같은 내용의 약정인데 그건 여전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겠죠. 무효인 말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효과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추인의 효과가 생기자. 추인하더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죠. 여전히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다는 얘기는, 자,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추인은 139조 문제예요. 139조의 추인은 요건을 갖추면, 자, 무효인 것을 알고서도, 그리고 무효의 원인의 사유가 치유되면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게 139조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죠. 즉 무효에 대한 원인이 치유됐었는데 치유가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하더라도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고,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얘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추인의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그 시점부터 그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고,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록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질서 위반에서, 즉 사회질서 위반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했을 때 권리의무 관계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기계적으로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문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리인의, 자,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포인트는 여기에 배임행위에 누가 적극 가담에는 대리인이 한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표현에서 포인트를 두십시오. 이 대리인의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설사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에 이루어진 부동산 이주 매매는 본인인, 대리인의 본인인 매수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11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건데,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의 흠결. 이건 116조 1항도 암기를 하십시오.
의사표시의 흠결 뭐냐면 비기는 표시,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흠결이 아닌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흠결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이 의사표시의 여력에 영향을 끼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대리인을 기준 판단하고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더 상세히 언급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지문 중에서 잘 나오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로써 사회질서 위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이중매매 개념은 시험은 최근에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사례형으로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채권, 물권의 개념, 배타적 권리의 개념,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186조 무동산 불권 변동의 효력에 대해서 이미 했어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복습하면서 매 계약을 원인으로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는 요건은 뭐냐? 채권행위의 유효 and 물권행위의 유효. 여기서 다시 언급이 돼요.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등기부도 볼 거예요. 등기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등장합니다. 종전까지는 계약의 당사자, 여기다 제3자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배웠죠.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회질서 반환 규정. 왜냐면 보호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3자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자체를 묻는 시험이 안 나오고 딱 결론만 알면 돼요. 근데 그 결론이 왜 어떠한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는 도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처럼 가, 물, 병 있겠어요. 등기부처럼 이제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이제 가, 을, 병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효이면 등기의 효력도 없고 당연히 병의 등기도 효력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막 도식처럼 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큽니다. 물론 절대평가인 공인중개사 민법 성격상 이걸 몰랐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암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로 이해해두면 정말 좋아요. 정말 내용이 풍부해지고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정말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족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족이 강의 외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올해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붐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라이센스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되면 이제 문턱을 넘어선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시작이지 그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라이센스 갖고 어떻게 하냐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노력에는 발품도 있겠지만 지적인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냐면 부동산 공인중개 신발하면 경매라는 파트를 아셔야 돼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경매 시장의 아파트는 향후의 부동산 경기의 바로 밑에예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이면 더 싼 것을 사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동일한 퀄리티라면 더 싼 걸 사는 게 사람 마음인데 경매 시장이 그거예요. 경매 시장에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사람은 뭘 해요?
더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경매예요. 그게 소진됐을 때 공인중개에 매물로 나온 것들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새로운 그 시장을 함께 해야지 하나의 시장만 해서는 힘들어요. 왜냐면 경기를 타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 현황이 안 좋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 시장은 화랑이에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 시장에 내용하게 되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응을 하자 해서는 저는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경매와 파트와 관련해서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졌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있어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향후에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면서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또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뭐 별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낯설 거예요. 이런 내용 강의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이건 민법 전체에 전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에 소화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런 게 때문에 감을 잡으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익히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메커니즘이잖아요. 계속 이제 법적, 법률 관계는 권리의무 관계다. 권리의무 관계는 법적 구속력인데 어디 기초에서 의사표시다. 하지만 법률 규정에 있어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주로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법률 대표적인 매매계약을 전제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도식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설명 과정을 조금 알아두시면 정말 공부가 재밌어질 겁니다. 이해가 장점이 뭐냐면 이해를 하고 뭔가 지식 스트가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외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공부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이걸 알게 되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해 드릴 말씀은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 정말 재밌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